추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지만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명절이 서글픈 이웃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그중에는 자립준비 청년들도 있는데요. 광주에서 지난달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 2명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시사와이드에서는 자립준비 청년이 처한 현실은 어떤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한웅희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자립준비 청년들의 현실이 드러났는데요. 우선 전국적으로 자립준비 청년은 얼마나 되나요? 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육원에 맡겨진 보호 대상 아동 숫자는 약 2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그중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 종료로 사회로 나온 자립준비 청년은 매년 약 2,500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 있는 보호 대상 아동은 900여 명에 달하고 그중 보육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은 8월 기준 500명이 넘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약 2,500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게 참 생각보다 좀 많은 숫자여서 좀 놀라운데요. 최근 광주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있었는데 어떤 사건들이었나요? 네, 지난달 22일과 24일 보육원을 퇴소한 광주 지역의 자립준비 청년이 2명이 잇따라 안타까운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청년은 보육원을 나올 때 받은 지원금이 바닥나면서 금전 고민이 컸던 걸로 알려졌고요. 또 다른 청년은 지적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서기를 강요받는 자립준비 청년의 현실이 어떨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우리는 자주 누군가의 가슴 아픈 현실을 뉴스를 통해 그제야 알게 됩니다. 보육원을 나와 새내기 대학 생활을 하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대학생은 보육원에서 받은 자립금이 다 떨어져 힘든 생활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 안타까운 소식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보육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온 19세 여성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두 청년의 공통점은 바로 자립준비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되면 홀로 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게 진짜 이제 막 성인이 됐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자립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립 준비가 된 청년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어린 나이에 사회로 등 떠밀리는 자립준비 청년의 현실을 우리 사회가 몰랐던 건 아닙니다. 지난 6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자립준비 청년이 원하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자립수당 지급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공공주거 지원 확대 등 경제적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비극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지원책이나 법적인 이런 그 보호 조치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립준비 청년이 처음에 한꺼번에 받는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자립 후 5년 동안 매달 지급하는 수당도 겨우 35만 원이네요. 월세 35만 원에 뭐 관리비, 이제 뭐 생활비 엄청 아낀다고 해도 35만 원 터부시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저도 힘들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공가에 들어온 상태인데 그분들은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라는 설문사항에 자립준비 청년의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현실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립준비 청년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그 밖에 가정생활 문제와 정신과 질환, 성적이나 진로 문제가 뒤를 이었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의 통계를 봐도 지난해 자립준비 청년의 37.2%가 비정규직이었고 월 1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도 33.7%에 달했습니다. 자립과 동시에 가난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자립준비 청년의 현실입니다.
네, 이번 두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이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아무래도 경제적이나 또 심리적인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립준비 청년 2명을 실제로 만나봤는데요.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경제적 지원보다 이런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비영리 공익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원 퇴소 이후 겪는 어려움에 대해 주거 문제나 경제적 문제 못지않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실제 자립준비 청년이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자립준비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퇴소를 결정했다는 한 자립준비 청년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언니랑 친언니랑 같이 퇴소를 했어요. 그래서 언니 회사 근처로 월세를 보증금 300에 월 30인 투룸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제 2명이서 같이 살아도 너무 생활비가 빠듯한 거예요. 자매는 서로 의지하면서 고군분투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비에 생활비까지 어떻게든 감당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 천지라 누구보다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손 내밀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 언니가 이제 LH 행복주택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프린트해서 와서 봤는데 아니 모르는 말도 너무 많고 계약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 또래 청년들은 그 막막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제 또래 그런 친구들이니까 일단 저부터만 해도 이제 20대라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친구들은 진짜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막막했을까 이러면서 누구보다 그 막막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자립준비 청년은 그 현실을 바꾸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제 뭐 인스타그램 DM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서 이제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 후배들 혹은 시설 보호 아동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나도 사실 내 자립하기도 너무 벅차고 힘든데 왜 계속 나한테 이런 걸 보내지? 왜 이렇게 자립의 의지가 약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 50명, 1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게 뭔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뭔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 자립을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을 모아 협회를 만들고 자립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멘토를 자청해 도움을 주기 시작한 건데요.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왜 이들이 하는 걸까요? 사실 자립준비 청년을 돕는 기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광주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2022년도 6월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14개소가 개소가 되었고 전국 17개 시도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문을 연 지 이제 겨우 석 달째 되는 지금 자립준비 청년들의 사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380명 정도의 청년들을 저희가 한 5, 6명 정도의 직원이 다 이걸 커버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이런 시스템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밀착 지원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처음에 특히 이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아예 손을 잡고 끝까지 한번 같이 경험을 해줘야 됩니다. 1대1 밀착 마크를 해서. 진로 설정부터 아르바이트나 취업은 물론이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특히 더 밀착 관리가 중요하다는데요. 그 이유는 손 내밀 힘조차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 혼자 선 자립준비 청년은 두려움과 좌절 속에 고립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37.4%는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혼자서 음주나 흡연으로 해소한다는 답변도 14.9%나 됐습니다. 혼자서 짊어가야 할 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말을 해도 친구들은 몰라요. 이해는 해주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그게 너무 슬프고 착잡하더라고요. 막막한 현실 앞에 혼자 선 자립준비 청년은 두려움과 좌절 속에 고립되기 쉽습니다. 손 내밀 곳은 물론이고 손 내밀 힘도 없다고 낙심할 때 누군가 먼저 그 손을 잡아줬다면 어땠을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저희들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뭔가 안타까운 이런 사연들로만 주목을 받게 되는 게 사실 저 또한 당사자로서 되게 애석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죽어서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이랄까? 연일 언론은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보도를 내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도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반짝 관심으로 그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그 자립 청년들은 우리 사회를 앞으로 끌어가야 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우리 자식들처럼 보듬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그 사회적 그런 그 책임과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선택할 수 없었던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전국의 자립준비 청년들은 오늘도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특히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현실적인 정책과 현실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웅희 캐스터가 직접 또 취재를 하면서 만나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실제로도 그런 현실적인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우선 자립준비 청년이 스스로 그런 지원 제도나 정책들을 활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립준비를 돕는 이 전담 인력이 필요한 건데요. 밀착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전담 인력을 늘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퇴소 전에 자립을 위한 현실적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부동산 계약과 같은 기본 지식부터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등 체험형 직업 교육도 절실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립에 성공한 선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 창구가 되도록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들을 멘토로 활용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죽어야 관심을 받는 처지다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혼자 세상과 맞서 싸우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 청년들이 외롭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습니다. 한웅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